단 한 장의 합격 통지서만 있었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미대 입시 현장에서 심사위원이 청년 아돌프 히틀러의 그림에 조금만 더 관대한 점수를 주었더라면 그는 광기 어린 독재자가 아니라 거리에서 풍경화를 그리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화가로 남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혹하게도 그를 예술의 전당이 아닌 참혹한 전쟁의 참호 속으로 밀어넣었고, 낙방의 좌절과 극심한 굶주림은 평범했던 청년의 내면 속에 세상을 향한 증오라는 괴물을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술 지망생의 뒤틀린 꿈이 어떻게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인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시작과 숨겨진 이면들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유년 시절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괴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고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 알로이스는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강요하며 어린 히틀러를 수시로 매질했고, 이런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히틀러가 유일하게 도피할 수 있었던 안식처는 오직 그림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그는 자신이 위대한 화가가 될 것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현실은 그의 오만한 자신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참한 실패의 연속으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부푼 꿈을 안고 찾아간 빈 국립미술 아카데미에서 그는 재능 없음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판결을 받으며 입학을 거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지지자였던 어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히틀러는 지독한 가난과 고독의 구렁텅이로 떨어졌고, 빈의 뒷골목에서 그림 엽서를 그려 팔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절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지기 시작했지요. 당시 빈은 다양한 인종과 사상이 충돌하던 용광로 같았는데, 히틀러는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예술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극단적인 선동 문구들에 점차 매료되었습니다. 실패한 예술 지망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증오의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국가적 광기로 번져나갔을까요? 비참한 떠돌이 생활을 하던 히틀러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최악의 비극이라 불리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군 입대를 기피하고 독일 뮌헨으로 도망치듯 떠났던 그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이에른 군대에 자원 입대하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요. 예술가로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그에게 군대는 생전 처음으로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해준 유일한 장소였으며, 그는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전령으로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참호 속에서 히틀러는 자신이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으며 신이 자신을 독일을 위해 살려두고 있다는 위험한 착각을 더욱 굳건히 다져갔던 겁니다. 하지만 1918년 독일의 패전 소식은 히틀러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병원에서 가스 공격으로 시력을 회복하던 그는 이 모든 비극이 배신자들의 소행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선에서는 승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이른바 배후 중상설은 패배의 굴욕을 견디지 못한 독일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지요. 히틀러는 분노로 가득 찬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억눌려 있던 예술적 표현력을 웅변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쏟아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는 일병 출신 남자의 목소리에 홀린 듯 빠져들었습니다. 예술가의 섬세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광기 어린 카리스마가 어떻게 평범한 시민들을 광적인 지지자로 탈바꿈시켰는지, 그 소름 끼치는 세뇌의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아주 작은 정치 모임의 감시자로 파견되었던 히틀러는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천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중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며 불과 몇 번 만에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열광적인 환희로 바꾸어 놓는 마법 같은 연설 기술을 선보였지요. 히틀러는 복잡한 정치 공약 대신 빵과 일자리, 그리고 독일의 자존심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단어만을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실패한 화가 지망생 시절부터 갈고 닦았던 시각적 감각은 이제 나치당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과 절도 있는 제복,
그리고 거대한 군중 집회라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적 무대를 연출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중이 논리적인 설명보다 강렬한 감정의 폭발에 더 쉽게 굴복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거대한 경기장을 가득 채운 조명과 음악은 마치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토록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강력한 지도자의 메시지를 단번에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굶주림과 패배감에 찌들어 있던 당시 독일인들에게 히틀러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한 찬란한 미래의 이면에는 특정 집단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말살하려는 잔혹한 계획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의 정점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경제적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비극이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자 독일의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손수레 가득 돈뭉치를 실어 날라야 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요. 사람들은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고, 바로 그 절망의 틈새를 히틀러는 강한 독일이라는 환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적인 감각을 동원해 나치당을 하나의 세련된 브랜드로 만들었고, 세련된 포스터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중의 무의식 속에 자신의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현대적 선동 기법을 창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대인이라는 명확한 공공의 적을 설정하여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흩어져 있던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는 단순화되었고,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정해지자 사람들은 열광하며 나치당에 투표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1933년 한때 빈의 거리에서 엽서를 그리던 무명 화가는 독일의 제국 총리 자리에 오르며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지지했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절대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독일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 대가는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이제 독일 전체를 자신의 뒤틀린 미적 감각을 투영할 거대한 캔버스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을 거부했던 기득권 예술계의 복수라도 하듯 현대 미술을 퇴폐 예술이라 규정하고 불태워버리는 광기 어린 숙청을 감행했지요. 대신에 그는 거대하고 웅장하며 위압감을 주는 신고전주의 건축물들에 집착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위험 앞에 인간을 한낱 부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가 꿈꾼 게르마니아라는 이름의 신도시는 인간의 거주 공간이라기보다 독재자의 권위를 찬양하기 위한 거대한 기념비에 가까웠고, 이러한 병적인 집착은 곧 타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우월주의로 번져나갔습니다. 히틀러는 인종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과학적 사실인 양 포장하여 대중에게 유포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유대인 등 이른바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 지망생 시절의 창의성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잔혹한 지능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독일인들에게 라디오를 저렴하게 보급하여 자신의 목소리가 안방까지 울려 퍼지게 만들었고, 거대한 선전기구는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연금술을 부렸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최면에 걸린 듯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히틀러는 마침내 유럽 전역을 피로 물들일 최후의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오르자 히틀러는 스스로를 전설 속의 영웅과 동일시하며 유례없는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 국경선을 지워나갔으며, 자신의 직관이 직업 군인들의 전략보다 우월하다는 오만에 빠져 수많은 병사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지요. 초기에는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술로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그의 뒤틀린 예술적 집착은 결국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는 순간에도 그는 독일 전체가 자신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야 한다며 초토화 명령을 내렸고, 한때 그를 메시아로 떠받들던 국민들은 차가운 방공호 안에서 굶주림과 포탄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1945년 4월의 마지막 날,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들려온 한 발의 총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예술 지망생의 잔혹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대 입시 현장에서 그를 거부했던 심사위원의 안목은
어쩌면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망상 속 아름다움에만 집착했던 한 청년의 비뚤어진 욕망이 예술이라는 날개를 달지 못하고 정치라는 칼날을 휘둘렀을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만약 그가 빈의 거리에서 배고픈 예술가로 남았더라면, 혹은 누군가 그의 상처받은 내면을 진심으로 보듬어 주었더라면 역사의 시계추는 전혀 다른 곳을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운명을 탓하기보다 절망에 빠진 대중이 어떻게 한 명의 광기 어린 선동가에게 이성을 내어주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틀러라는 괴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혼란과 대중의 분노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증오와 편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청년의 뒤틀린 꿈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연대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또 다른 역사의 변곡점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